예,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0일입니다. 자, 풀스크린 놓고 펜 잡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요, 제가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올려보겠습니다. 세 개까지는 못할 것 같고, 이거를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에 해가지고 준비를 1시간짜리 하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걸 제가 한 방에 다 못할 것 같아요. 예, 이게 50분, 55분 되는 거를 계속 찍어서 올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컨텐츠를 줄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계속해서 제 의견을 쉐어하고 말씀은 드릴 건데, 전에 한번 그렇게 말씀하신 그 시청자분이 계셨어요. 파트를 나눠서 하는 건 어떠냐. 왜냐면 제가 두세 가지, 세네 가지 되는 얘기를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건 1시간 가깝게 녹화를 하니까, 그거를 제가 지금 상태로 봐서는 장기 이론하고 실전 단기를 우선 나눠서 오늘은 장기 이론하고 그다음에 내일이나 모레 실전 단기를 다시 커버하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당분간. 제가 한 번에 이걸 6, 7시간을 써가지고 다 하기가 좀 부담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사실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게 있었는데 하이힐드 코퍼레이트 데트 디폴트 얘기가 좀 많이 중요했고 US Treasury Yield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는 얘기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 부동산 때문에 난리예요. 이 얘기를 한국에서 특히 많이 하고 계셔서 이거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 중에 나중에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시간이 되면은 한번 더 찍을게요. US Treasury를 놓고 상대로. 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 컨트리 가든 이거 제가 예전에 크레딧 스위스 일할 때 달러 채권 발행하라고 많이 피칭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얘들 재무제표도 많이 들어보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 이렇게 한 방 먹고 이제 떨어지는 그런 형태인데 부동산 거품이 본격적으로 꺼지는 그런 신호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헝다하고 좀 다르죠. 왜냐면 컨트리 가든은 부동산 전문 기업이었으니까 얘들이 그때 발행할 때만 해도 항상 더블 B 크레딧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힐드는 하이힐드예요. 투기 등급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불안하긴 했지만 워낙 돈을 많이 크게 굴리는 회사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이제 대표 주자였는데 얘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잘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잘 짚으시는 분도 계시고 완전히 이상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두 편씩 나눠서 영상 올린다는 거고 이 실전 단계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은 많아요. 제가 희한하게 지금 쇼 타이밍이 잘 들어간 것 같아서 약간 얻어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 들어가는 것 같아서 MD가 이렇게 잘 맞은 적이 처음이어서 8월 4일 금요일 날 한번 나오고 8월 10일 목요일 날 한번 나왔거든요. 4일 한번 10일 한번 나오고 나서 지금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정확히 확실히 떨어질 줄 몰랐는데 MD가 이렇게 맞아버리니까 좀 얼떨떨한 것도 있어요. 단지 아쉬운 거는 나스닥이 M 쉐입 없이 M 없이 그냥 바로 피라미드 형태로 내려오는 분위기여서 좀 아쉽긴 한데 숏 쳐서 어차피 돈 따는 거는 다우나 나스닥이나 비슷하거든요. 예, 다우가 떨어지는 거나 나스닥이 떨어지는 거나. 근데 늘 저는 나스닥 숏 치는 거를 좀 더 짜릿해 오긴 했는데 지금은 나스닥이 버스가 약간 떠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갖고 있는 다우를 좀 더 포지션을 늘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건 하여튼 요 실전 단계는 요 다음번에 제가 내일이나 모레 다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편당 가급적이면 30분 넘지 않게 얘기를 빨리 하고 끝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1시간씩 하려고 그랬더니 감당이 좀 안 되네요. 제가 반나절을 여기 뺄 수가 없어가지고. 자, 중국 부동산 거품 빼기. 그 다른 유튜버 분들 중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그래도 가장 동의를 하고 싶은 건 제일 그래도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 분은 그 KB에 있는 김수현 팀장님이라는 그 여자분인데 좀 어리신 분 같은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하고 제가 그래도 맥락이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이 일부러 하고 있는 거다. 일부러 거품을 빼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자, 6가지를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게 진짜 딜레버리징이에요. 하는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실 때, 야, 우리 딜레버리징 필요한데 딜레버리징 굉장히 중요하다. 부채를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만 하셨잖아요. 이게 딜레버리징이라는 걸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딜레버리징은 못 갚을 거 못 갚고 나가 떨어져야 되는 회사들 나가 떨어지고 맥 못 추는 애들은 그냥 나가 떨어지는 이런 모양을 띠고 사람들이 시급해하는 게 이게 딜레버리징입니다. 정부 차원이나 총재님이 이걸 좀 보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딜레버리징이고
자, 달러 채권 이자를 못 갚겠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잠깐만요. 아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누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 그 달러 채권 이자를 못 갚겠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놀리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거기도 하고, 물귀신 작전이기도 하고, 혼자는 못 죽겠다. 약간 마켓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에 간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 죽으면 너도 다치는데 내가 그냥 죽긴 죽을 것 같은데 너도 끌고 들어가겠다. 예, 너도 같이 손해봐라 이놈들아. 이런 거니까 제가 이걸 지금 6가지 포인트를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요약만 한 거고, 달러 채권 이자를 못 갚겠다는 뜻이 뭔 소리인지 하고,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얘기가 나오는 게 리먼 사태가 재현이 되냐, 이거 리먼 사태의 시작이냐. 답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왜냐면 번지는 효과, 컨테이전 이펙트가 없을 거거든요. 이걸 막을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내 금융기관, 그러니까 중국 금융기관들이 자본율을 숨기면 땡이에요. 넘어져야 되는 은행을 넘어뜨리지만 않으면 번지지 않습니다, 이게. 예, 얘들이 마술을 부려서 은행들이 무너지는 거를 막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 다음에 또 많이 얘기 나오는 게, 그러면 일본처럼 중국도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나면 잃어버린 30년 되는 거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닐 확률이 좀 더 높은데, 이거는 거품이 터진 다음에 잠잠해지고 나서 중국 정부에서 어떤 통화 정책을 펼칠 거냐에 따라 달렸어요. 제로금리를 다시 갈 건지, 아니면 정상금리를 유지를 할 건지, 거품을 다시 불어 넣으려고 할지, 아니면은 거품 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고 할지. 이게 무슨,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렇게 큰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물론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더하고 뭐 이러한 요소들은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에서 한국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자금을 인출한다든지 하면서 가격이 좀 압박을 받고 떨어질 수 있을 거고, 중국만 바라보고 있는 그 중국 바라기, 수출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게 이제 헛수고로 돌아갈 확률이 많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도 좀 줄어들 수 있고, 중국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아지니까 그러한 네거티브 임팩트가 있고, 하지만 리먼 사태가 재현되거나 뭐 이렇게 크게 컨테이전 이펙트 와서 이게 리먼 사태 100배가 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덮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국한테 줄 영향은 이렇게 너무 크진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결론은 뭐냐? 한국도 중국처럼 거품 뺄 수 있나? 아니요, 절대 못 빼죠. 한국은 망할 때까지 버틸 거예요. 원화가 부러질 때까지 버틸 거고, 원화가 부러질 때까지 계속해서 레버리징을 할 거예요. 부채를 더 얻는 거. 그거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잖아요. 망하고 있는 은행을 어떻게 막아줄 거냐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이 망한다,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 이걸 막아줄 때 어떻게 막아줍니까? 투명하게 막아주죠. 걔들은 자료를 다 공개를 하니까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실리콘밸리 뱅크가 왜 망하는지, 어떤 은행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정확히 밝히지만, 막아주는 건 결국 기축통화에 힘을 써서 페드가 들어와서 다 뒤에서 밀어주잖아요. 유동성 공급해주면서 막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은행을 안 망하게 하느냐? 불투명하게 덮어가면서. 제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중국은 그냥 마술을 부리는 거예요. 불투명하게 덮을 거예요, 얘들은. 문제가 생기면. 한국의 문제는 이 둘 다 못한다는 거죠. 달러를 찍어낼 수도 없고 중국처럼 덮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위험하다고 제가 계속 떠드는 거고요.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자, 중국이 하고 있는 게 이게 진짜 자발적 딜레버리징이다라는 걸 확실히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제가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이 새끼 지금 중국 찬양하는 건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이렇게 중국을 칭찬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공산당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즉 미국이 됐건 한국이 됐건 민주주의 플러스 도덕적 해이가 난무한 자본주의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이건 공산당만 할 수 있어요. 독재 정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빚으로 흥한 경제가 빚으로 망할 수 있다는 거를 느끼고 확실히 안 중국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쭉 그걸 준비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헝다 무너지고 완다 무너지고 이제는 컨트리까지 와서 결정타를 계속 날리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론으로 제가 많이 떠들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실행을 못해요, 정부가. 실행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정부가 있고 못하는 정부가 있잖아요.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못해요, 이걸 실행을. 부러질 때까지 그냥 갈 거거든요. 종종 말씀드렸지만 호황기는 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문제라 그랬죠.
경제가 막 뿡뿡 성장하고 거품이 끼는 그게 문제예요. 그때 리소스가 그때 자원이 미스알로케이션이 납니다. 잘못된 투자가 많이 생기는 게 이게 붐이에요. 잘못된 투자라면은 부동산 투자죠. 짓지 말아야 될 집을 많이 짓고 사람들이 그쪽에 돈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 호황기가 문제인 거고 버스트라고 하는 그 리세션이라고 하는 침체기가 이게 약이라 그랬죠. 잘못 들어간 부동산에 잘못 들어가 있던 이 달러들이 리소스들이 다시 나와서 어디론가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정말 필요한 곳으로 돈이 다시 재분배가 되는 겁니다. 돈이 재분배가 되는 이 프로세스가 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시장이 망한다는 건 뭐예요? 건설사라든지 납품회사, 인테리어 업체, 부동산 중개인 전부 다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그쪽에 만약에 1000명이 일하고 있었다 그러면 거품이 꺼진 다음에는 300명만 일하고 있어도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재조정이 일어나는 거니까 구조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물론 중국 경제 자체는 많이 다치겠죠. 누구나 다 이거는 뭐 동의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GDP 3대 축 중에 하나가 지금 제대로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하지만 그나마 지금 시진핑 정부가 이해하고 있는 건 거품을 지금 빼야지만 인구 문제, 출생 문제, 사교육 문제, 미래 성장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계속 거품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느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냥 뉴스 보고 이것저것 뭐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이러면. 그 바이터 블루시죠. 지금 참고 견뎌야 된다. 이걸 놓고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은 시한폭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거의 사돈남마라는 수준이죠. 진짜 시한폭탄은 미국이에요. 제가 보기엔. 제가 이걸 지금 중국을 막 찬송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산당의 힘이고 공산당이 이렇게 맘먹고 거품 빼야지 그럼 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민주주의에선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to certain extent 우리가 이거를 약간 좀 환영해야 돼요. 저는 환영해요. 이게 이렇게 되고 흘러가고 있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무너지는 게 지금. 우리가 중국 부동산 문제에 있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었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6, 7년 전 이게 정확히 언젠진 기억이 안 나는데 BBC 영국 채널에서 다큐멘터리 나왔었잖아요. 뭐 대대적으로 이거 커버한 그 다큐멘터리가 많거든요. 공실이 몇 천만 채가 된다 그러고 유령 도시가 막 있고 전체 도시 자체가 텅텅 비고 말도 안 되는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이 많이 쏠렸는데 여기에 거품이 껴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거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컨트리 같은 애들 부도 나게 하면서 그냥 한 방에 해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싸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뭐 봐가면서 뭐 5%씩 줄이고 10%씩 줄이고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버텨줄 수도 없고 그런 타임라인이 allow 되지도 않고 진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리먼 백배가 왔을 때 그때 심하게 다치지 않으려면 한국처럼 저렇게 부채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이를 악물고 줄여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보셨겠지만 LGFB라고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은 뭐 지방자치제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걔들이 전부 다 돈을 끌어당길 때 세금 걷는 거 말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남긴 게 이제 부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팔아서 수익 남기고 그거를 정부 금으로 쓰는 거죠. 정부에서 나가야 되는 지출로 그 지방자치제 지출로 나가는 건데 그게 뚝 끊기니까 제가 2달 전인가 3달 전인가 말씀드린 적 있죠. 중국에서 야채 상인을 상대로 수천만 원 벌금 때리는 상황이 벌어졌었다고. 그만큼 로컬 가버먼트가 지방자치제들이 돈이 없다고 지금. 2,000원, 3,000원 야채 파는 사람들한테 너 이거 무게 속여서 팔았어 해가지고 막 3천만 원 벌금 때리고 그때 그 20만 위안 벌금 맞고 막 사람들 황당해서 그게 SNS에 올라오고 바로 SNS 지워지고 그다음에 스크린 캡처한 사람들이 막 돌리고 해서 그런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부동산 상황이 개판이고 큰일 났다는 거를 중앙정부에서 이해를 하고 칼을 빼들고 이제 하나씩 정리가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올 게 온 거예요, 결국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중국은 지금 거품 빼기 들어간 거고 한국은 지금 거품 유지시키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맞으면 진짜 크게 맞을 수 있죠. 한국 가계부채 문제하고 부동산 거품 문제가 잘못해서 맞물려 버리면 터질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 퍼펙트 스톰 때문에 터질 때 같이 맞아버리면 FX 크라이시스도 오고 원화 뛰고 가계부채 두동강 나면서 뭐 인플레이션 위험까지 오면 그건 진짜 설상가상 큰일 나는 거고 그럼 이자율을 또 올려야 되니까 이게 지금 한 방에 올 수 있는 게 딱 한국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한국에서 지금 딜레버리징 얘기하면서 가계부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한 달에 6조 7조씩.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부양책이 오지 않을까, 뭐 부양책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건 절대 올 수가 없는 게, 칼을 빼든 상황에서 왜 부양책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낸다면 이 건설사들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헝다나 컨트리가든을 부양할 게 아니라, 얘들은 은행 도미노 부도를 가는 걸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내 은행들이 이쪽 부동산 쪽에 대출을 많이 해줬다가 걔들이 나가 자빠지면서 은행이 같이 쓰러지죠. 대손실이 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손실이 이제 이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중국 은행들 대손실이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대손실이 나면서 은행이 무너지면 전체 기반이 무너지죠. 경제. 그러니까 그 은행 도미노 부도를 막기 위해서 부양책을 내놓을 거예요. 그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드는 거고, 부동산 시장은 죽이고, 단지 그거를 같이 부동산 애들이 끌고 내려갈 수 있는 게 은행이나 금융권이니까 그 금융권은 막자. 왜냐면 그 금융권까지 싹 다 무너지면 그거야말로 리먼 백배가 되는 거니까. 저는 중국 정부가 너무 싫어요. 솔풀경 저로선 개인적으로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당한 것도 있고 그냥 그 아이디어 자체가 싫은데,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 말고, 중국에 사는 국민들이 싫다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싫다는 거예요, CCP가. 하지만 지금 얘들이 하고 있는 상황은, 이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딜레버리징이라는 거는. 제가 중국 칭찬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아마 이게 기억에 좀 남을 것 같아요. 뉴스 보니까 뭐 중국에서 뭐 130억 투자를 날리고 망연자실해서 쓰러진 사람부터 수조 수십대 원까지 날릴 대기업 회장까지, 이런 게 민주주의에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저 정부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딜레버리징의 일편이란 말인 거예요. 공산당이고 독재 정권이니까 가능한 거고. 환율 진문 고만해라라고 기자한테 핀잔 주던 하는 총재, 중국이 지금 하는 일을 보고 생각에 많이 잠기실 듯. 왜냐면 그분도 똑똑하신 분이니까, 중국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시니까, 자발적으로 딜레버리징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아시니까, 이렇게 강하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무섭게 강하게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자, 달러 채권만 이자를 못 내겠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거를 다른 유튜버들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데, 이걸 그렇게 막 크게 나눠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보세요. CNY 중국 위완화 이자를 지급을 하는데 달러 지급을 못 하겠다는 건 그냥 배째라고 달러 투자자들을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CNY 이자가 낼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갖고 FX 마켓에서 환전한 다음에 내면 돼요. 달러 투자자들한테 갚으면 돼요. 근데 니들은 그냥 후순위야 그러는 거예요. 후순위. 너희들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한테. 그러니까 패킹 오더에 따르면, 그 채권 등급에 따르면은 선순위일 수 있지만, 내가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다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너희들은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 즉 중국 정부가 그랬겠죠. 그럼 달러 빚을 갚지 마, 이놈아. 니네 저기 뭐 ICBC, CCB한테 빌린, 국내 은행들한테 빌린 돈부터 갚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이어지다, 지금 이 순간은 그렇다는 거고, 간 보는 거고, 달러 투자자들이 어떻게 나올지 간 보는 수준인 거고, 앞으로 이제 정말 돈이 없어지고 힘들어지면서 컨트리가든이나 뭐 이런 애들이 CNY 지급도 못 하겠죠. 국내 채권에 대한 이자도 갚질 못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파산이 들어갈 건데, 파산할 가능성은 높지만 어떻게 파산하냐가 중요해요. 파산이라고 다 같은 파산이 아니니까. 지금 미국에서 컨트리 가든이 한 거는 챕터 15이라는 거를 파일을 한 거예요. 챕터 15이라는 거는 2개 이상 국가에 걸쳐서 파산할 때 보통 쓰는 거거든요. 미국 플러스 하나 더, US 플러스 지금 같은 경우는 차이나니까 챕터 15을 파일을 했고, 우리가 채권에 뭐 돈을 못 갚는다, 나가 떨어졌다, 부도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간단한 절차를 보면은, 제가 이 디스트레스 뎃하고 라이빌리티 매니지먼트, 부채 정리하는 일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채권자들한테 우선 돈 빌려준 사람들하고 우선 가서 내고를 칩니다. 야,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좀 기다려주든가, 좀 늦춰주든가, 아니면 좀 나눠서 받으면 어떻겠냐. 내가 너한테 100원을 갚아야 되는데 다음 달까지지만 한 2달만 더 시간을 줘. 혹은 아니면 내가 100원을 너한테 갚아야 되지만 2달을 주든가, 아니면 내가 너한테 100원을 줘야 되지만 한 2년을 더 주면은 내가 한 130원을 줄게. 확 늦추든가, 아니면 내가 너한테 100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10원씩 10번을 줄게. 나눠받자. 매 6개월마다. 이런 식으로 내고가 들어가요. 너 뭐 할래?
왜냐면 지금 그냥 이 상태로 가면 내가 너한테 한 푼도 못 줄 것 같거든. 그럼 채권자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내고를 치죠. 이때 만약에 내고가 성공이 되면 다행이고 내고가 실패를 한다. 그렇죠? 실패해서 안 돼. 싫대. 다 내놔. 그리고 그레이스 페리드가 30일이 지나면 내가 8월 30일까지 내야 되는데 한 달이 더 주어져요. 보통 30일 정도. 그럼 9월 30일까지 갔을 때 9월 30일까지 돈을 못 냈다 그러면 그때는 제대로 챕터 7이나 챕터 11을 파일을 해서 법정 보호를 받아야겠죠. 채권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돈을 막 꺼내고 막 자기들끼리 개인 행동해 가면서 회사가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게 망가뜨려 버릴 수 있으니까 법정 보호가 들어가고 챕터 7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심해요. 챕터 7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90% 이상이 챕터 11이라는 걸 파일을 하는데 챕터 11이라는 거는 리오거나이제이션이에요. 새로 구조 조정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너한테 빚을 갚을 방법을 찾아보겠다. 나 살고 싶어. 다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 해서 챕터 11이 정리가 들어가는 거고 챕터 7은 그냥 관심 없는 거예요. 내 회사 이름에도 관심 없고 비즈니스 관심 없고 완전히 문 닫아버리겠다. 너한테 줘야 될 돈을 고민하고 싶지도 않아 하면서 완전히 문 닫는 가장 심한 게 챕터 7이거든요. 이게 이제 파인드 아웃 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이게 뱅크럽시가 완전히 조정이 될지. 그러고 나면은 파일링한 그 챕터에 따라서 계좌 동결 들어가고 법정에서 지정한 리코데이터 파산 전문 업체가 들어와서 이제 그걸 떠안고 지나가는 거고요. 만약에 챕터 7 가가지고 배째라 그래버리면 끝나는 거고 챕터 11 가가지고 좀 내고가 들어가고 그래도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싶으면은 100센트당 5센트에서 15센트 정도 회복이 보통 가능은 해요. 채권자들도 뭐 예를 들어 10% 정도는 회복을 해요. 내가 10억을 넣었다 그러면 1억 정도는 돌려받는 보통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즉 지금 결국 달러 투자자들의 반응을 보고 어떤 식으로 내가 꾸며나갈까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며칠 전에 한국 유튜버 중에 한 분이 중국 정부가 지금 지난 얼마 동안 US Treasury 홀딩을 줄이고 있다. US Treasury를 많이 줄인 이유가 중국 부동산 달러 채권 만기가 많아져서 이거를 갚는데 도와주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못 알아듣겠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런 건 좀 아니에요. 중국 정부가 US Treasury 홀딩을 줄여서 프라이빗 컴퍼니의 사기업의 부채를 갚아주기 위해 혹은 그쪽으로 나가야 될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국가 달러 자산을 처분한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지금 이게 모든 게 정부의 의도하에 벌어지고 있는 약간 그런 부도 절차이기 때문에 이 정책상 이 방향으로 밀고 나간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본 것 중에서 그래도 가장 올바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게 제가 보기에는 KB의 김수현인가 김현순가 제가 이름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김현순가 그 여자분이더라고요. 팀장님인가 하는 분인데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얘기가 제일 맞아요. 제가 보기엔 정책상 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가려하게 해서. 자, 그러면 리먼 사태가 재현되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 계신데 보세요. 그럴 수는 없는 게 이 금융위기, 리먼 포함해가지고 금융위기가 왔다는 거는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때 적합한 표현이에요. 베어 스턴스가 옛날에 2009년에 무너졌나 실리콘밸리 뱅크나 퍼스트 리퍼블릭이나 무너졌을 때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았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페드나 FDIC가 앞장서서 돈으로 막았기 때문이에요. 리먼은 터지고 나서 컨트롤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번져버렸죠. 컨테이전 이펙트가 나잖아요. 유럽에 있는 투자자들까지도 이 서프라임 모기지 상품에 많이 들어와 있었으니까.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거는 스스로 약간 유도해낸 상황, 자초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기라고 하기엔 좀 어색해요. 그러니까 부양책을 자기들이 쓸 수 있겠지만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쓰는 시점은 금융기관들이 넘어갈 때 그때 쓸 거예요. 금융기관을 막아주러. 그럼 리먼 사태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는 걸 막으면 되겠죠. 즉 은행 파산만 막으면 돼요. 중국 은행 파산만. 그러니까 펀드를 통해서 채권에 투자했던 거라든지 건설사 주주들, 쉐어홀더들이 돈을 잃는다든지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가 돈을 잃는 건 그렇게 얘들이 포커스를 안 할 겁니다. 그냥 그건 니들이 돈 벌기 위해서 투자했다가 잃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그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고 은행 파산하는 걸 막을 때 어떻게 도와주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떤 식으로 이게 리먼 사태가 안 될 것 같냐면 보통 섀도우 뱅킹이란 거래요. 섀도우 뱅킹의 진수를 보여줄 거예요.
섀도우 뱅킹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들이 할 것 같은 거는 부실 대출을 재무제표에서 빼고 새로운 라인 아이템을 넣고 자산 아래다가 거의 마술을 부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보여드린 이 간단한 그 은행 재무제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100이라는 내가 예금을 받았을 때 10을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고 90이 대출로 나간다 그랬죠. 그럼 이 90이 뿡 잘려가지고 지금 45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컨트리 가든이 무너지고 부동산 업계에 있는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대출이 만약에 반토막이 난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돼요? 오른쪽이 같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얘가 떨어지면 자산이 떨어지니까 왼쪽 오른쪽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얘가 떨어져야 되는데 얘가 10밖에 없네? 그럼 바로 부도 나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은행이 부도가 나는데 여기서 45가 내려갔을 때 여기다가 뭔가 새로 집어넣어서 45를 플러스를 시켜서 유지를 할 거예요. 그냥. 이게 보통 많이 하는 방법 첫 번째인데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마술을 부리는 거예요. 섀도우 뱅킹에. 아니면 시티은행이 미국에서도 했어요. 이거는. 시티은행이 한 것처럼 아예 밸런스시트를 나눠버려요. 이건 뭐냐면 리먼 사태 난 다음에 2009년에 시티은행에서 싹 다 망했어야 되거든요. 얘들이 갖고 있었던 서프라임 모기지 관련된 자산들이 다 개판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론이 그냥 다 끝장이 났어야 돼요. 바로. 근데 걔들이 뭘 합니까? 믿기 힘들지만 진짜 그때 굿뱅크라는 거하고 배드뱅크라는 걸 나눠서 시티콥이라고 하는 데는 돈 버는 캐시카우가 있는 애들을 그냥 건전하게 두고 건전성 있게 두고 배드뱅크라고 하는 시티홀딩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그 썩은 대출 턱식 에셋을 다 갖다 넣어놓으면서 두 개로 갈라버려요. 1번, 2번. 그래서 유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회계 장난질인데 회계 장난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은행들한테 허락을 해가지고 허락하에 이걸 막을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중국 정부에서는 은행들이 이걸 아예 그냥 덮어버리고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ICBC가 CCB가 은행들이 자기 재무제표를 조작을 해서 덮어버릴지는 저도 모르겠고 아마 알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자료를 얘들이 발표할 리가 없으니까. 그냥 중요한 거는 금융기관 부도를 막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름 뭔가 술술 찾겠죠. 그리고 보통 이게 불안해진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때 그랬던 것처럼 이 예금 인출 사태가 나죠. 뱅크런이라는 게 나는데 뱅크런은 막아버리면 되죠. 뭐 중국이니까. 상해를 2달 넘게 봉쇄했던 나라 아니에요. 코로나 때. 뭔들 못하겠어요. 그냥 뱅크런 막아버리고 여기서 그냥 조작 45 내려가고 45 올려버리고 아니면은 그냥 양분화 시켜가지고 홀딩 컴퍼니 하나 더 만들든가.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장난질 할 수 있는 건. 마술을 부릴 수 있는 건. 즉 중국 부양책이 들어는 오겠지만 부동산 회사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대마불사 금융기관을 살리는데 부양책을 쓸 거예요. 그 돈을. 은행들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보면 자 중국 투자자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같이 치고받고 싸운다 치고 돈 잃은 달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중국을 외면하는 거 아니겠냐. 외면하겠죠. 안 그래도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떨어지는 중이잖아요. 인도에 비해서도 떨어지고 지금 계속 추세가 가파라지고 있잖아요. 중국에 누가 돈을 넣냐. 불안하다. 제가 보기에는 뭐 몇 년 걸릴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의 기억력이 짧습니다. 조두예요, 조두. 또 잠잠해지고 나면 또 최대 인구 시장에 들어가야 된다 뭐 한다 해서 돈을 찔러 넣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투자자 퍼스널 프레퍼런스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중국을 들어가시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만약에 롯데 신동빈 회장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그쪽으로 대고 오줌도 안 쌀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은. 하지만 뭐 애플 회사의 CEO인 팀 쿡한테 물어본다. 당신은 중국 시장을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 따라서 지금은 좀 움츠리지만 결국은 다시 이놈의 이 최대 인구 시장 이걸 들어가면서 들어갈 사람들이 또 생길 거라는 거죠. 디고 나서도 또 다시 생겨요. 제가 보기엔. 왜냐면 엄청 이 메모리가 짧거든요. 몇 년 지나고 나면 저기 돈 벌어야지 이러고 또 들어갑니다.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중국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저 솔풀경 입장에서 왜 그렇게 기술력, 돈 다 갖다 바쳐가면서 결국 다 걔들 거 만들어주면서 돈 벌겠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미국 시장에서만 해도 많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추세가. 중국이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회사는 주식시장에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에 만약에 내가 상장이 된다 그러면 최소한 지난 3년 동안 회계가 우리가 재무제표 뭐 profit and loss, income statement 이런 게 회계 자료가 전부 다 감사를 받고 다 오케이를 받아야 돼요. 그죠?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가 됐든 KPMG가 됐건 큰 회계사들한테 그걸 오케이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중국 기업들은 그게 다 exemption이 돼 있어요. 예, 중국은 제외돼 있어요. 그 룰에서. 굉장한 특혜를 주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나오고, 중국이 뭔데 계속해서 이런 특혜를 누려야 되냐. 중국 이제 우리 적이다. 막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더 강해지면서 중국이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거를 뭐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마술을 부려가면서 뚫고 나가겠죠.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잃어버린 30년 중국도 일본권 되는 거냐. 그렇죠? 이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본이 왜 30년을 잃어버렸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지만 답이 나와요. 그렇죠? 이거 죄송한데 제 일본 편을 좀 다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본이 왜 30년을 잃어버렸는지 이유를 잘못 짚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오는 거고 대답이 못 나와요. 정확히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최소한 한국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그저 부동산, 주식, 자산 거품이 터졌기 때문에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30년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요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게. 30년 동안 일본이 30년을 잃어버린 건 터진 게 문제가 아니라 터진 후에 뭔가 부양을 하겠다고 제로 금리에 놓고 마이너스 금리에 놓고 무제한으로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좀비 사회가 된 거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질문에 이렇게 될까요 중국도 이거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의 경제가 빚잔치로 거품이 가득 낀 후에 거품이 엄청나게 커졌던 거품이 뻥 터지면서 장기 저성장 시대로 돌아갈 것 같냐 이거거든요 질문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죠. 어떻게 하면 안 들어가냐? 중국이 부동산 거품이 어느 정도 꺼지고 난 다음에 상황 정리가 되고 나서 어떤 통화 정책을 펼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재정 정책도 중요는 한데 정부에서 돈을 얼마큼 쓰는지 통화 정책이 더 중요해요, 사실.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난리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을 어떻게 피느냐. 계속해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면 돈이 또다시 생산성 높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쓰레기에 들어가는 거죠. 약체 기업들이 파산하지 않고 연명하면서 좀비 사회가 되면서 재패니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일본 꼴이 날 거예요. 반대로 기준금리를 정상화시키고 돈의 값어치를 높여주고 생산성 높은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면 일본 꼴이 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중국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단지 중국이 딜레버리징을 먼저 급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오는 것뿐이지 한국 부동산이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거품이 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차피. 그 거품이 터진 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서 어떤 통화 정책을 펼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보기엔. 그게 30년 향방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0수년간 제로금리하고 돈찍기로 감당 못할 부채를 떠안고 있는 많은 G20 국가들이 떠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중국이 향후에 어떤 통화 정책을 펼칠지 모르지만 한국이나 미국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시 금리를 낮추지 않고 전격적인 부양책을 내놓지 않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즉 한국이나 미국이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가능하면은 다시 금리 낮추고 돈 찍어낼 것 같은 약간 그런 불길함은 들어요. 그러면 다시 또 집권당하고 재선하고 해야 되니까 좌파 우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럴 때는 공산당의 독재 정치가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결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하여튼 중국 내수가 약해지고 GDP가 떨어지면서 뭐 대중국 수출이 좀 힘을 못 쓸 수도 있고 한국 부동산에 투자했던 중국 사람들이 급매를 통해서 팔고 나가다 보면 가격 하락에 압력이 좀 생길 수도 있고 관광객 숫자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소비력이 약해질 수도 있고 혹은 중국의 부동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품이 이게 터지면서 뭐 이게 다른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번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는 뭐 달러 레이트가 올라간다든지 지금은 라이보는 안 쓰지만 라이보 같은 outside US 달러, 그러니까 미국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는 달러의 금리가 뛰면서 더 다른 나라들한테, 다른 EM 컨트리들한테 그
환율 부담을 더 줄 수도 있고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가능은 한데 직접적인 그런 한국에 그런 타격을 준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같이 불안해지면 같이 불안해졌지 이렇게 한국만 꼭 집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 한국에 있는 높은 가계부채가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도 뭐 있겠고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가 되면 한국도 시티은행이 한 것처럼 중국이 한 것처럼 이 오프 밸런스 마술을 부려서 새마을금고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빼놓고 다른 쓰러지는 그 금융기관들이 빼놓고 나서 이런 마술을 부리고 싹 피해가면 되는 거 아니냐. 다른 나라도 그렇게 했으면. 이게 가능은 한데 누가 가능하냐면 그 국력이 강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오프 밸런스 아이템을 놓고 덮어버렸을 때 달러 투자자들이 도망가는 달러 투자자들이 없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은 못해요 이거를. 왜냐하면 미국은 그냥 달러를 찍어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 미국에서 도망갈 필요가 없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혹은 중국에서 덮어버린다 그럴 때 중국은 덮고 FDI 지금 줄어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꾸 중국은 자생하려고 하는 거고 남한테 기대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거고 한국은 문제가 미국, 중국에 비해서 당연히 힘도 훨씬 없고 부모가 훨씬 더 약하니까 돈도 덜 있거니와 우리는 투명성도 있으니까 다 하나씩 하나씩 까발려지는 상태고 그 까발려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장난질을 하고 마술을 부린다? 마술을 부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보고 달러 투자자들이 시겁해서 쟤네 뭐하냐? 이래서 만약에 발을 빼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게 다시 IMF까지는 뭐 아닐 수 있겠지만 큰 환율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렇죠? 1300, 1400, 1500, 1600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즉 달러 투자자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우리는. 중국 정부에서 봐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죠. 달러 투자자들의 눈치를. 미국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기축통화 포지션을 남용함으로써 금융위기를 막고 늦추는 거고 중국은 달러 찍는 기계는 없죠. 그건 미국에만 있으니까. 단지 불투명함을 사용해서 덮어버리는 마술을 부릴 수 있는 거고 그래도 달러 투자자들 도망가는 거 나 무섭지 않아. 지금 도망가. 왜? 니들 다시 나한테 돌아올 거거든 언젠간. 그러니까 그런 배짱을 부리고 있는 거고 그런 걸 통해서 나는 딜레버리징을 우선 해야겠어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결국 늘 말씀드렸던 미국이라든지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금수저들 그 6, 7개 되는 국가들 플러스 중국까지도 리먼 100배가 나오는 일은 좀 적을 것 같다. 확률은. 가장 잡혀서 먹히기 좋은 EM에 있는 이머징 컨트리에 있는 나라들 브라질, 호주, 한국 같은 나라들이 훨씬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라고 떠드는 그 맥락하고 지금 이게 전부 맞아 들어가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끊고 제가 오늘이나 내일쯤 단기 실전편 업데이트 해가지고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30분짜리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올리는 걸로 당분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좋은 메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